돈을 더 청구하려는 수작입니까? 왜 주문하지도 않은 걸 제 가방에 넣은 겁니까? 철저한 계약 문화가 익숙한 미국에서 한 회계사가 한국인 이웃의 집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항의했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가방에 넣어준 행동을 그는 선의가 아니라 추가 청구의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오간 단 한마디의 대화는 그의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 집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미국 곳곳에서는 한국인 이웃을 둔 사람이 가장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돈을 내고도 감히 살 수 없었던 그들이 눈물로 품에 안고 돌아간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가 빠져든 한국의 모습.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방송국 회의실에서 처음 그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 저는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기 혹시 30분에 예약한 제육볶음 맞나요? 화면 속 영상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100kg은 좋게 나가 보이는 미국의 거구 남성이 웅성한 발음으로 제육볶음을 외치고 있었죠. 잠시 후 평범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건네준 플라스틱 반찬통을 받아든 그의 얼굴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품에 소중히 안고 가는 건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가 아니라 한국인의 평범한 집밥 반찬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카메라 뒤에서 지켜보던 26년차 미국 탐사 PD인 저는 깊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식당도 아닌 일반 가정집 앞에 미국인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산다는 사실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매콤한 한국 음식을 맛보려고 픽업 트럭을 타고 이 시간을 달려서 온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미국 정부마저 눈여겨보기 시작한 이 기묘한 현상을 보며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의 집 문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호기심이 발동하더군요. 사실 미국에서 개인이 만든 음식을 거래하는 문화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동네 주민들끼리 홈메이드 음식을 사고 파는 글이 가득했죠. 주말마다 직접 구운 쿠키나 조각 케이크 혹은 정성스럽게 만든 빵과 간단한 도시락을 올리는 문화는 미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회 현상을 취재해오면서 이런 거래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집밥이라는 키워드가 번지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그저 늘 있던 일상적인 거래 중 하나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워낙 인기니까 반짝 지나가는 유행이겠거니 생각했던 것이죠. 베테랑 저널리스트를 자처하던 제 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거래의 양상이 무서운 속도로 급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마켓플레이스의 풍경이 통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빵이나 쿠키가 있던 자리에 한국 집밥 게시물들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메뉴의 종류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한 김치찌개나 불고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육볶음, 잡채, 계력장조림, 그리고 손이 많이 가기로 유명한 김밥과 각종 밑반찬 세트까지 그야말로 한국의 평범한 가정식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메뉴들이 예약제로 거래되고 있었죠. 미국인 구매자들이 게시물이 올라오기가 무섭게 댓글로 예약을 걸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한국인 이웃의 집 앞으로 직접 찾아가 음식을 픽업하는 방식이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SNS상에서는 이른바 한국 집밥 인증 문화가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오늘도 간신히 예약에 성공했다며 반찬통을 가슴에 안고 찍은 사진들이 매일같이 올라왔죠. 드디어 한국 집밥을 구했다는 감격에 겨운 글부터 이제 마트에서 파는 대량 생산된 김치는 입에도 대지 못하겠다는 솔직한 리뷰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음식 리뷰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한국 집밥을 구하고 경험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놀이이자 자랑하고 싶은 콘텐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터져나오는 미국인들의 환호성을 보며 저는 점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현지에서 한국인 이웃을 둔 사람들이 새로운 부러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직접 담근 김치를 자연스럽게 나눠주거나 집밥을 만들었다며 반찬을 챙겨주는 한국인 이웃이 있는 미국인들은 주변에 엄청난 시기 섞인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더군요. 반면에 주변에 한국인 이웃이 없는 미국인들은 박탈감마저 느끼며 마켓플레이스를 샅샅이 뒤져 직접 주문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첫 번째 의문이 생겼습니다. 집밥을 사고 파는 문화 자체는 미국인들에게 새로울 것이 없는데 왜 유독 한국인 개인들이 만드는 집밥만 이토록 거대한 사회 현상으로 발전했는가 하는 점이었죠. 유행보다 현장을 믿는 제 집요한 PD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이 이상 현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곧바로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식당이 아니라 한국인 개인에게 직접 음식을 사러 가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저는 진짜 현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진짜 현장의 공기를 느끼기 위해 저는 곧바로 마켓플레이스에서 한국 집밥을 주문한 미국인 구매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매주 목요일마다 한국인 이웃의 집을 찾는다는 단골 고객 크리스를 만나 그의 픽업 여정에 직접 동행할 기회를 얻었죠. 거래는 철저하게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가 스마트폰 메신저로 원하는 반찬 세트를 미리 주문하자 잠시 후 픽업 시간과 주소가 적힌 메시지가 도착하더군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곳은 미국의 흔한 교회 주택가였습니다. 조용한 집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자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맞춰 문이 열렸습니다. 크리스는 아주 익숙하게 차에서 내려 집 앞으로 걸어가더니 미리 준비된 묵직한 가방을 수령하고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식당의 드라이브스루보다 더 신속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이 기묘한 거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제 가슴속은 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크리스가 받아든 가방을 함께 열어본 순간 저는 두 번째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인들이 흔히 하는 김치찌개 하나만 달랑 들어있는 게 아니었죠. 빨갛게 보글보글 끓인 찌개 옆으로 보기 좋게 담긴 하얀 쌀밥, 그리고 그 주변을 둥글게 둘러싼 서너 가지의 다양한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멸치볶음부터 간장에 졸여낸 메추리알, 그리고 신선한 나물무침까지 그야말로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 식탁을 그대로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홈메이드 거래가 쿠키 몇 조각이나 단품 도시락에 그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집밥은 한 끼의 완벽한 식사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구성을 보며 저는 왜 미국인들이 이 거래에 열광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장에서 목격한 반복되는 재주문 현상이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크리스 외에도 수많은 단골 고객들이 같은 집을 끊임없이 방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번 주에 주문했던 사람이 다음 주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다시 이름을 올리고 이미 한 달치 예약이 모두 마감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미국인 주부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맛있는 한국 집밥을 구하기 위해 옆 동네는 물론이고 차로 무려 3시간이 넘는 먼 거리에서 기름값을 아끼지 않고 찾아오는 극성 고객들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서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식소비 패턴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음식을 챙겨 들고 나오는 미국인들을 붙잡고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되고 깨끗한 한식당을 두고 왜 굳이 번거롭게 한국인 개인의 집까지 직접 찾아와서 음식을 사 먹느냐고 말이죠. 제 질문에 미국인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한식당에서 파는 음식과는 무언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음식은 먹을 때는 맛있지만 돌아서면 잊히는데 이 집밥은 이상하게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난다는 묘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더군요. 그저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베테랑 PD로서 저는 또다시 깊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미국인들의 말대로 단순히 맛이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광적인 재주문 현상을 전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식당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은가 하면 그것도 결코 아니었죠. 분명히 이 현상 밑바닥에는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숨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맛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이 까다로운 미국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의문이 증폭될수록 제 탐사 본능은 더욱 거칠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식을 자랑하는 미식의 천국, 미국에서 왜 하필 한국의 집밥이어야 했을까요? 저는 그 배경을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미국의 음식 시장 전반을 다시 분석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숨겨진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저는 우선 미국의 음식 시장 전반을 면밀히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 각국의 산의 진미가 공존하는 미식의 천국입니다. 이웃나라인 멕시코의 타코부터 시작해서 화려한 불쇼를 자랑하는 중국 요리, 정갈함의 극치를 달리는 일본의 초밥,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스타와 인도의 향긋한 커리까지 손만 뻗으면 세계 최고의 음식을 언제든 맛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이죠. 선택지가 차고 넘치는 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미 사방에 널린 세련된 프랜차이즈나 대형 한식당을 두고 굳이 접근성도 떨어지는 한국인 개인의 소박한 집밥을 고집한다는 건 경제학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기묘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저는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식사 패턴을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현대 미국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눈이 돌아갈 정도로 바쁘고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는 그저 배를 채우는 효율 중심의 소비로 변질된 지 오래였죠. 대형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거나 퇴근길에 대충 차 안에서 햄버거를 테이크아웃해서 때우는 문화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고 치우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만을 따지다 보니 미국의 식탁에서는 온기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미국의 삭막한 식문화 속에서 한국의 집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 끼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미국인들의 기존 상식을 통째로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접시 하나에 고기와 감자를 담아내는 미국식 식사와 달리 한국의 집밥은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정성이 가득 들어간 여러 가지 반찬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밥상을 완성하더군요. 영양의 균형은 물론이고 시각적인 풍요로움까지 갖춘 이 식탁은 미국인들이 평소에 경험하던 효율 중심의 식사와는 본질적으로 출발점부터가 달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하나의 새로운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인들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눈물겹게 찾아 헤매던 것은 단순히 이국적인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완전히 잊고 지냈던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준 진정한 집밥의 경험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가설이었습니다. 메마른 삶을 살아가던 미국인들이 한국의 밥상에서 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저널리스트로서 아직 확신을 하기엔 이릅니다. 한류의 영향력 때문인지 혹은 식당에 비해 숨겨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서양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특한 건강식의 매력 때문인지 검증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저는 제가 세운 가설들을 하나씩 확실하게 검증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한류도 가격도 맛도 아니라면 미국인들을 그 먼 거리까지 달려가게 만든 진짜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집밥 열풍의 진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저는 탐사 PD로서 세울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설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가설들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세운 가장 유력한 가설은 역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즉 K-팝과 K-드라마의 영향 때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 한국의 신문화를 자주 접하다 보니 호기심에 이 이색적인 문화를 소비하려 한다는 논리였죠. 물론 일부 젊은 층에게는 이 가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제 예상과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 문화나 한국 연예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미국의 완고한 중장년층 백인들이나 보수적인 시골 지역의 가족, 단위 소비자들까지 이 집밥 거래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류는 그저 이 음식을 처음 알게 된 관심의 계기였을 뿐 매주 차를 몰고 오게 만드는 재주문의 결정적인 원인은 결포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격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접근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대형 한식당에 비해 개인 간의 거래가 훨씬 저렴해서 미국인들이 가성비 때문에 몰리는 것이 아닐까 판단한 것이죠. 저는 곧바로 뉴욕과 뉴저지 일대의 유명 한식당 메뉴판을 입수해 마켓플레이스의 거래 가격과 꼼꼼하게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일부 잡채나 제육볶음 같은 메뉴는 식당과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 재료의 신선도와 손맛을 이유로 식당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책정된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득 때문이라는 제 가설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었죠. 왕복 수십 마일을 운전해오는 사람들의 기름값과 시간까지 계산해보면 이 현상은 결코 돈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아주 단순하게 맛 때문이라는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미식의 천국인 미국 사회를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날아온 전설적인 요리사들이 만든 맛있는 음식이 차고 넘칩니다.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원한다면 굳이 번거롭게 개인의 집을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죠. 특정한 국가의 평범한 가정식이 이토록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되는 현상은 단순한 미각의 중독만으로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웰빙 트렌드에 맞춘 건강 때문인가 하는 가설도 검증해 보았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나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을 염려하는 미국인들의 요구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었죠. 물론 이 역시 일부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건강만을 위해서 매주 SNS에서 치열한 예약 전쟁을 벌이고 입소문을 퍼뜨리며 열광하는 현상의 폭발력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본질은 건강식품 그 이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널리스트로서 세웠던 한류, 가격, 맛, 건강이라는 모든 합리적인 가설들은 이 거대한 사회 현상의 껍데기만 핥았을 뿐 핵심을 찌르지 못했던 것이죠. 결정적인 진짜 이유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월의로 하는 논리적인 분석이 모두 막혀버리자 저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취재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분석의 대상을 차가운 수치나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돌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답은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 음식을 대하는 독특한 방식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던 제가 음식이 아닌 사람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하자 마침내 숨겨진 진실이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한국인 아주머니 수잔의 집 앞을 며칠 동안 유심히 관찰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약 시간이 되자 한 미국인 남성이 찾아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제육볶음 가방을 수령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거래가 완벽하게 끝난 그 순간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기묘한 장면이 연출되더군요. 수잔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작은 플라스틱 통 하나를 더 들고 나와 미국인 손님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담근 열무김치인데 맛이 아주 잘 들었다며 돈은 안 받을 테니 집에 가서 꼭 밥이랑 같이 먹어보라고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미국인 손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풍경은 비단 그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수많은 한국인 가정에서는 약속이 나은 듯이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었죠. 주문한 음식을 건네준 뒤에 슬그머니 직접 만든 밑반찬을 한 통 더 끼워주거나 아이가 좋아할 것 같다며 한국식 전통 과자를 가방 슬롯에 찔러 넣어주는 모습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라는 자연스러운 권유와 함께 계산이 완전히 끝난 뒤에도 손님이 문을 나서기 직전까지 배는 고프지 않은지 입맛에는 잘 맞는지 끊임없이 말을 걸며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그야말로 손해를 자초하는 이상한 장사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뜻밖의 환대를 경험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커다란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미국인 구매자 데이비드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털어놓더군요. 처음에 돈도 내지 않은 음식을 무상으로 건네받았을 때는 혹시 나중에 청구서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배달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대가도 없이 나를 챙겨주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몰라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내 그것이 계산기 두드리는 차가운 거래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환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돋았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수십 달러의 팁을 줘도 받아볼 수 없었던 진정한 인간적인 온기를 이 평범한 한국인의 문전에서 경험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반면에 정작 이런 충격을 선물한 한국인들의 반응은 담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음식을 덮어주느냐는 제 질문에 수잔 아주머니는 오히려 제 질문이 더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시더군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 한마디였습니다. 멀리서 우리 집까지 음식을 사러 와준 게 고맙고 이왕 먹는 거 배불리 맛있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조금 더 챙겨준 것뿐이라는 대답이었죠. 어떤 대단한 마케팅 전략이나 특별한 서비스 정신이 아니라 그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자 당연한 문화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거대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26년 동안 전 세계의 사회 현상을 기록했던 저였지만 이토록 강렬한 깨달음은 처음이었죠. 지금까지 제가 그토록 치열하게 취재하고 분석했던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집밥을 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먼저 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화폐같이만 오가던 미국의 마켓플레이스에서 한국인들은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관계를 먼저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 집을 다시 찾아오고 예약 전쟁을 벌였던 진짜 이유는 음식의 맛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한국인들만이 가진 독특한 인간미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국인들은 이 따뜻한 문화를 배우기 시작한 것일까요? 질문은 꼬리를 물고 다음 현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변화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집에서 따라 만들어 먹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미국 사회 특유의 차가운 개인주의 문화와 한국식 공동체, 문화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빚어낸 소리 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코네티컷주의 한 평범한 중산층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미국의 평범한 가장이자 회계사인 찰스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의 인스턴트, 냉동식품과 패스트푸드로 온 가족의 식사를 때우던 철저한 효율주의자였죠. 그런 그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한국인 이웃의 집밥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가정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균열과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오해였습니다. 어느 날 찰스는 여느 때처럼 한국인 이웃인 미선 씨의 집을 찾아가 예약한 불고기와 반찬 세트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미선 씨가 주문서에도 없던 커다란 플라스틱 통 하나를 가방에 슬쩍 더 넣어둔 것이 화근이 되었죠. 그 안에는 붉은 양념이 가득 묻은 생소한 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차가운 계약과 정확한 수치만을 믿고 살아온 26년차 회계사 찰스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대가 없는 호의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상대방이 무언가를 더 주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숨겨진 의도나 추후에 청구될 비용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찰스는 다음날 아침 곧바로 미선 씨의 집 초인종을 다시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딱딱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죠. 저는 이 김치를 주문한 적이 없는데 왜 제 가방에 넣으셨습니까? 혹시 다음 결제 때 비용을 청구하시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제가 무언가 다른 실수를 한 건가요? 찰스의 얼굴에는 깊은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완벽하게 벽을 치고 살아가는 미국인 특유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차가운 개인주의와 한국인의 넉넉한 정의, 현관문 앞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팽팽한 갈등의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저 역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미선 씨의 반응은 의외로 너무나 덤덤했죠. 미선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찰스, 지난번에 아이가 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치를 새로 담그면서 아이가 먹기 좋게 덜 매운 파프리카 가루를 섞어서 조금 챙겨준 것뿐이에요. 돈을 더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족합니다. 미선 씨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계산도 숨겨진 의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웃의 아이가 밥을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순수한 온기만이 가득했죠. 이 단 한마디의 대화는 찰스가 평생을 쌓아온 차가운 상식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찰스는 자기가 이웃의 순수한 호의를 돈의 논리로 난도질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 씨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미국식의 철저한 기회엔 테이크 논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찰스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미선 씨가 준 김치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아이는 매워하면서도 맛있다며 하얀 쌀밥에 김치를 얹어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고 그 모습을 보며 찰스의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과 효율성만을 빠지느라 대화가 사라졌던 식탁에 한국인의 반찬 한 통이 들어가자 비로소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찰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켓플레이스에서 음식을 사 먹는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죠.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정성스러운 삶의 태도를 자신의 집에서도 직접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주말이 되자 찰스는 대형마트 대신 한인마트를 찾아가 낯선 식재료들을 카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고르고 고춧가루와 멸치액젓의 냄새를 맡아가며 유튜브 영상을 켜고 직접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것이죠. 평생 요리라곤 해본 적 없던 미국의 완고한 중산층 남성이 주방에 서서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 속을 채워넣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충격이자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추가 너무 절여져서 짜거나 양념의 비율을 맞추지 못해 실패하는 시행착오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주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며 투닥거리는 갈등도 있었죠. 하지만 찰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김치 맛을 내는데 성공했을 때
찰스는 단순히 음식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식사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치가 익어가는 시간에 맞춰 남은 양념으로 깍두기를 음용해 만들고 씌어버린 김치로는 깊은 맛을 내는 김치찌개를 끓여내며 한국식 식문화의 알뜰한 지혜까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인 찰스의 변화 중에서 제가 가장 경외감을 느꼈던 마지막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 이웃에게 무상으로 덤을 받고 당황했던 그 찰스가 이제는 자신이 직접 담근 김치를 예쁜 유리병에 나누어 담아 미국의 다른 이웃들의 집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내가 직접 만든 한국의 김치인데 당신 가족들도 한번 맛보라며 먼저 호의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찰스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미국인 이웃들도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찰스의 진심을 전해 듣고는 문을 활짝 열며 환한 미소로 화답하더군요. 차가운 개인주의로 얼어붙어 있던 미국의 평범한 골목길이 한국의 집밥과 나눔이라는 문화를 통해 조용히 녹아내리며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시피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눔의 정신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더 이상 한국 음식을 신기하게 구경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한국 집밥이 가진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주체가 되어가는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목격하며 26년차 탐사 PD인 저는 깊은 전율과 함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6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음식 문화와 사회적 격변을 기록해왔던 저에게 코네티컷주의 그 조용한 골목길에서 목격한 미국인들의 변화는 제 저널리스트,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이번 취재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경험과 지식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또 한국 음식 유행입니까? 불고기나 김치 얘기라면 이미 몇 년 전에 다 다루었잖아요. 기획회의 당시 냉소적으로 쏘아붙이던 조연출의 말에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 식사부터 유럽 최고급 레스토랑의 미식 트렌드까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기록해왔기에 한 나라의 음식을 유행시키는 공식 정도는 이미 훤히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었죠. 제 생각은 언제나 확고했습니다. 음식의 유행이란 대개 화려한 비주얼이나 자극적인 맛, 그리고 자본이 투입된 마케팅이 결합했을 때 반짝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야.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마련이지. 과거 미국 사회를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던 태국 요리나 베트남 쌀국수도 그랬습니다. 미국인들은 그저 식당이라는 격리된 공간 안에서 음식을 소비했을 뿐이었죠. 그 누구도 태국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이웃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집밥은 미국인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뿌리째 바꾸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완고한 회계사 찰스가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버무리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찰스, 당신은 평생 숫자를 다루는 냉정한 회계사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당신이 지금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한국의 김치를 직접 담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찰스는 붉게 물든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털어놓더군요. 저도 제가 이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크리스토퍼. 하지만 미선 씨가 준 그 반찬통 하나가 우리 집 식탁을 통째로 바꿔놓았어요. 돈과 효율성만 따지느라 대화가 사라졌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바로 그 한국인들의 따뜻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찰스의 고백을 들으며 처음에는 그저 마켓플레이스에서 벌어지는 이색적인 중고거래, 현장을 취재하러 왔다고 생각했던 제 오만이 무참히 깨졌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한 음식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정신이 미국 사회의 차가운 개인주의를 녹여내는 거대한 문화적 전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움직임을 카메라 렌즈로 들여다보며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이 기적 같은 현상을 대하는 두 문화권의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 판매자 미선 씨에게 미국인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오히려 제 질문이 더 이상하다는 듯이 소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디님, 대단한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멀리서 우리 집까지 찾아와준 이웃이 고맙고 자식이 맛있게 먹었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으로 조금 더 챙겨준 것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다 이렇게 서로 나누며 살아요. 미선 씨는 자신이 베푼 호의가 한 인간의 삶을 바꾸고 미국의 한 골목길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차가운 계약과 돈의 논리에 갇혀 살던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공기처럼 당연한 그 평범한 호의에 영혼이 뒤흔들리는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식당에서 수십 달러의 팁을 줘도 절대로 받아볼 수 없었던 진짜 인간적인 온기입니다. 이웃과 김치를 나누던 또 다른 미국인 구매자의 말에 제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존경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매일 먹는 평범한 일상과 집밥 한 상에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한 가치가 담겨 있는지 정작 본인들만 스스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26년차 탐사 PD의 시선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은 이 위대한 미스터리의 최종을 완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끝내 돈을 내고 가져간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평범한 주택가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사회적 이상 현상의 마지막 단서를 채집하고 나자 제 취재 수첩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의문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향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으로 오만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았었죠. 처음 방송국 데이터 분석팀의 모니터에서 정체불명의 문장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저는 아주 단순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팀장님, 전국적으로 한국집밥 예약 성공이라는 인증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거대한 트렌드입니다. 아니야,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워낙 거세니까 드라마나 팝스타를 추종하는 젊은 세대들이 벌이는 반짝 유행일 뿐이야. 금방 식어버릴 착시현상이지. 그렇게 확신했던 제 가설은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보기 좋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던 미국의 중장년층 백인들이 차를 몰고 한국인의 집 앞으로 줄을 서는 현상은 한류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았던 걸까요? 한식당의 메뉴판과 1센트 단위까지 꼼꼼하게 비교 분석했던 저는 두 번째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PD님, 보시다시피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집밥 가격이 식당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기름값까지 쓰면서 오는 건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조연출의 말대로 돈의 논리로도 이 광적인 재주문 현상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미식의 천국인 미국에서 단지 자극적인 맛 때문에 혹은 건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인들이 매주 SNS 예약, 창이 열리기만을 밤새워 기다리는 기이한 행동을 이어갈 리 만무했죠. 머리로 세운 모든 합리적인 공식들이 무참히 깨져버린 그 자리에 비로소 음식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인 이웃을 둔 사람들을 그토록 격렬하게 부러워했던 이유, 그리고 한 번 주문한 이들이 길을 쓰고 단골이 되어 다시 찾아왔던 진짜 단서는 결국 음식을 건네는 한국인의 손길에 숨어 있었습니다. 26년차 회계사 찰스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백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뇌리를 스칩니다. 찰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한국 집밥에 집착하고 직접 김치까지 담그기 시작한 겁니까? 크리스토퍼, 저는 평생을 돈과 계약이라는 차가운 장벽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대가 없는 호의는 의심의 대상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조건 없이 제품에 찔러 넣어준 그 따뜻한 반찬 한 통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사온 것은 김치찌개가 아니라 가족의 웃음이었고 이웃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찰스의 말대로 미국인들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끝내 돈을 내고 가져간 것은 특정한 메뉴나 이국적인 맛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집밥 한 상이 만들어내는 정성과 온기, 그리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따뜻한 나눔의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인에게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그 특별함을 스스로도 몰랐던 그 일상적인 밥상이 차가운 개인주의로 메말라가던 미국인들에게는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는 가장 위대한 가치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저는 카메라의 전원을 조용히 내렸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탐사 PD로 전 세계를 누비며 제가 목격한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거대해지고 빨라졌지만 그 속에서 인간은 유례없이 외롭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퍼뜨린 무한 경쟁과 효율성, 그리고 규격화된 패스트푸드는 인류의 배를 채워주었을지언정 타인을 향한 경계심과 지독한 고독감이라는 현대병을 낳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차가운 개인주의의 벽을 깨부수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미국의 심장부에서 그 거대한 벽이 너무나 허무하게 녹아내리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정치가도 거대 자본도
그 어떤 위대한 사상도 하지 못했던 사회적 치유를 이뤄낸 것은 놀랍게도 한국의 평범한 어머니들이 보낸 소박한 반찬통 하나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찾아간 것은 김치찌개 한 그릇도 불고기 한 접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끝내 돈을 내고 가져간 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차려낸 집밥 한 상,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상생과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가치 아래 식탁에서 대화를 지워버렸던 서구 문명이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이어온 밥상, 공동체라는 위대한 문화적 유산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깨달은 것입니다. 26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격변과 문명을 기록했지만 한 나라의 평범한 일상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내는 장면은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집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전 세계에 얼어붙은 개인주의를 녹이고 사람과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문명적 대안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어느 평범한 골목길에서 따뜻한 온기를 품은 한국인의 밥상을 통해 조용히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운 미국인들의 마음마저 눈물로 녹여버린 한국 집밥의 위대한 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